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안내배 최강호입니다. AI를 조직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제너레이션해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 4월 이후에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GPT와 같은 누군가 만들어낸 모델이든 누군가 만들어낸 어떤 API를 사용해서 AI를 응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안 취약점 또는 다른 특별한 보안 취약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AI를 도입하는데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저희는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MLOps는 아시겠지만 AI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MLOps 자체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입력했을 때 정확한 대답이 항상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MLOps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를 나눌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통 이 세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요. 비즈니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ML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갖는 사용자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 학습에 대한 솔루션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델 디벨롭먼트 단계입니다.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모델을 만드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ML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단계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자체에 생기는 문제를, 조직 내의 문제를 ML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증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나 모델에 대한 엔지니어링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걸 식별하고 수정하는 단계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영 단계에서는 만들어진 ML 모델을 또는 도입한 API를 통한 ML 모델들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모니터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야기하실 때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받아서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이 되면 하드웨어적인 이슈나 어떤 메모리나 CPU 같은 그런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모델을 사용해서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은요, 동일한 성능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델 드리프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력되는 데이터나 재학습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더 중요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데이터 모델이나 코드 파이프라인 이런 거 자동화 수준에 따라서 모델의 성숙도가 결정되게 되죠. 이런 성숙도가 결정되는 것, 결국은 MLOps 팀, MLOps를 하는 팀의 목표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구성 요소로 이 배포하는 모든 것들을 자동화해서 사람의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동화해서 표준화시키고 성능의 저하를 없애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이런 MLOps에 대해서 레벨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동 프로세스고요. 수동 프로세스는 ML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에 따라서 데이터를 컬렉팅하고 그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정한다는 이런 모든 단계입니다. 대부분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로 이제 직접 작업을 하시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ML 파이프라인 자동화입니다. ML 파이프라인 자동화는 앞서 말씀드린 수동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재학습 프로세스를 트리거링 한다든지 데이터에 대한 검증 부분을 자동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CI/CD 방법론처럼 모델 자체를 CI/CD 형태로 방법론을 통해서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포함되는 세 번째의 파이프라인 자동화 단계가 있을 겁니다. 크게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만약에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할 경우에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는 아마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최종적으로 배포하는 것까지 자동화시켜서 우리는 주요한 일, 즉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의 자동화를 통해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델 단계에 따라서 그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보면 크게 MLC, 그러니까 MLOps 라이프 사이클이죠. MLC에는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I/CD는 잘 아세요, 그죠? CI/CD는 다 잘 아십니다. 그럼 CT하고 CM은 뭐야? 이거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 여기서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CT는 계속적인 트레이닝입니다. CI/CD에 대한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전제하고요. CT는 계속적인 트레이닝입니다. 왜 계속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델은 살아있는 객체입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학습 트리거를
재학습되는 트리거를 이용해서 재학습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델이 최신성을 가지고 성능 유지할 수 있습니다. CM은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M을 통해서 모델이 드리프트를 일어나도 성능이 저하가 되지 않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가장 쉬운 예로 챗GPT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그 학습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들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가 재학습되고 있는 거고 그 재학습된 내용에 따라서 성능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만들어내시는 모델에 대해서도 CT와 CM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모델이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델이 과연 활용 가능한 것인지 이 모델이 살아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MLOps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툴과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ML 라이브러리 통합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MLOps 테크놀로지에서 먼저는 ML 수명주기 관리입니다. MLOps 도구 자체를 선택할 때 MLOps 도구라는 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CI나 CD, 즉 MLLC 상에서의 각각 수명주기가 있을 것이고 이 수명주기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가가 관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버전 관리입니다. 당연히 CI/CD 얘기할 때 버전 관리하는 것처럼 모델에 대해서도 버전에 대한 관리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버전에 해당되는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성능으로 인해서 재학습시킬 것인지 재배포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모델의 배포 기능입니다. 모델 만들어 놓고 다 뭐 디플로이 시키는 거는 자동화 안 하고 수동으로 한다면 결국은 이거는 자동화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인적 휴먼 에러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모델 배포 기능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L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통합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뭐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죠. 뭐 파이토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ML 툴 우리가 사용하는 MLLC 툴에서 통합할 수 없다면 그거는 뭐 어떻게 될까요? 뭐 개발은 뭐 다른 어떤 IDE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닉스 가가지고 거기서 뭐 메이크하고 그다음에 메이크한 걸 다시 빌드시킬 때는 FTP를 내려가지고 다른 서버에 올리고 이런 거랑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확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드시는 이유는 물론 공공 트랙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MLLC 사용해서 모델을 만든 이유는 이 서비스를 폭발적으로 사용자를 늘리고자 하는 거죠. 이거를 사용자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모델을 사용하는 데서 대용량 확장성이 프레임워크에서 보장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트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트랙에서 예를 들면 국가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한 100명, 200명 쓰는 서비스다? 이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 만큼 고려가 될 만큼 당장은 사이징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프레임워크와 통합해서 사이징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기능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협업 및 다중 사용자 지원입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단계, LC 단계가 마찬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MLLC 또한 협업과 다중 사용자 지원은 비즈니스, 특히 개발과 모델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 및 종속성 처리입니다. 특히 종속성 처리 부분에서는 뭐 컨테이너나 가상 환경에 대한 종속성 여부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가져오신 라이브러리나 도구와의 종속성까지도 확인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 경고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드렸던 모델 드리프트 단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경고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크게 이제 5가지 정도가 시장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그 프레임워크들인데요. MLflow, Qflow, 뭐 TensorFlow, Extended, Saturn, GenML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거의 MLflow나 Qflow가 이제 TensorFlow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MLflow는 이제 프로젝트나 모델, 레지스트리 같은 것들을 독립적인 구성 요소를 조합해서 사용자에 맞게 플랫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와 협업도 굉장히 쉽고요. 그런데 내장 파이프라인 오케스트레이션이 좀 부족하다는 소리가 있고요. 뭐 저도 직접적으로 그게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Qflow는 내부 조직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가장 통합하기 쉬운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내부에 쿠버네티스로 내부의 인프라를 모더나이제이션 해서 쓰신다면은 Qflow가 가장 좋은 답이 될 겁니다. 근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부에 이제 그 인프라 환경이나 모더나이제이션 환경의 쿠버네티스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ML 모델 자체를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계신다라면 그러면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가 더 효과적일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쿠버네티스 얘기도 했고 텐서플로우도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조직 내에 본인들의 인프라가 어떤 환경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내에 쿠버네티스 사용하고 계시고 그게 굉장히 조직 내에서 학습 곡성도 낮고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큐브프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또는 조직 내에서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가 더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즉 조직 내에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파악부터 하셔야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그런 선택할 때 기준은 뭘까? 뭐 일반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뭐 조직 및 팀의 규모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통합 및 호환성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동화 및 확장성 수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ML 모델의 특징 및 다양성. ML 모델이 굉장히 복잡성 및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성 및 다양성에 관해서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해 봐야 될 거고요. 커스터마이징 및 확장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커스터마이징 및 확장성은 아마 이제 흔히 말하는 슈퍼갑에 있는 전국 주요 부처나 삼성전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소프트웨어 업계는 다 확장성과 커스터마이징에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조직 내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조직 내에서 비용 및 라이선스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비용 및 라이선스를 검토하실 만한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보기엔 그거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에 더 집중하실 만한 분들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이 비용과 라이선스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안넷 같은 저희 회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보안 및 규정 요소입니다. 특히나 자기의 비즈니스 영역이 규제 산업이라면 또는 자기의 비즈니스 영역이 공공이라면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죠. 지원 및 커뮤니티.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이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대한 여부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른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뭘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품질 및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유효성 검사 고도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일관성을 보장하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및 모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버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소리는 내가 필요한 버전을 패치할 수 있고 그 버전을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겠죠. 세 번째는 협업 및 재현 가능한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들을 표준화해서 꼭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조직 내에 이에 해당하는 업무가 시스템화이즈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화된 하나 더 있네요. 자동화된 테스트 및 검증입니다. 역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시키고 사람의 손을 최소화시킨다는 건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 얘기는 그걸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동화와 테스트 검증을 고려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팀워스, 모니터링 및 경고 시스템으로서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MLOps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부터는 MLOps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에서 몰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취약점도 발생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 많은 프로덕션에서 돌아가면서 적대적 기계학습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 그룹들, 다양한 연구 그룹들의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그 변화에, 자동화된 공격 변화에 직접적으로 올라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곧 이제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그 자동화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틀라스라는 AI 시스템에 대한 적대적 위협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AI에 대한 적대적 위협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기반으로 하나의 태스크별로 식별해서 그 태스크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요 말씀드린 걸 가지고 주요 이슈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이슈입니다.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실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시나요? 출처에 대한 평판까지 확인하십니까? 그 다음에 평판과 상관없이 평판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얻어진 이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리파지토리의 액세스에 대한 관리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라이선스가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데이터와 팀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파이프라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존재하시는지요. 이 5가지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 여러분들이 여기에 MLOps에 관련돼서 담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데이터나 어노테이션, 각종 뭐 기타 메타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적절한 액세스 권한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외부 데이터와 수집 전송되는 것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처리를 통해서 잠재적인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없애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모델 크리에이션 단계입니다. 모델 만드는 단계죠.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히 저 바닥에서부터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델을 많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러리를 당겨서 만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결국은 그 모델 크리에이션 단계에 사용하는 아키텍처가 얼마나, 그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클린한 것인지, 또는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한 것이 얼마나 평판이 좋은 것인지, 또는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 조직이 검증한 화이트리스트로부터 가져온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잠재적인 위협에 열려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제품 자체의 취약점 문제가 아니라 뭐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예가 되는 거죠. 공급망 공격이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뿐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을 크리에이션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크리에이션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을 평가하고 최적화하는 시점이죠. 이 모델을 평가하고 최적화하고 이걸 배포하는 거는 결국은 이 모델의 이 단계에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모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시성이란 건 모델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 드리프트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모델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입력값으로 해서 모델이 이상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뭐 알렉사 같은 거 만들었는데 예상치 않은 질문을 해서 예상하지 않은 답변을 통해서 인종차별주의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든지, 뭐 인류를 멸망시켰다고 얘기한다든지, 이게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질문과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답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 모델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만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원하시는 형태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적인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이번에는 디플로이 단계에서 모델 사용한 단계에서 한 뎁스 더 들어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베이 저너택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사람을 구별하는 건데 저 그림이 하나 들어가면 사람을 구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원래 하고자 하는 기능 자체를 저런 회피 공격을 통해서 기능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델들이 저런 회피 공격을 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팬더 그림에다가 저 노이즈가 섞이니까 저걸 팬더로 못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피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모델을 세프트, 모델을 도난당한다고 합니다. 모델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입력들을 도입함으로써 모델의 대량 처리를 본다든가 그 결과를 다시 분석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모델 자체를 세프트하는 방법이 이제 논문상에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방어에 쉬운 방법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쿼리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지리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동일한 지리로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입력값 자체를 제한시킴으로써 그런 공격들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라이버시 저택이나 이제 사용자 입력을 통한 추출, 이런 거죠. 데이터,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추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옛날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프로세서, 파운더가 누구고, 이메일이 뭐고, 웹이 뭐고, 이렇게 GPT상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처럼 실제 정교한 입력값을 통해서 그 모델이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어하는 방법은 입력값 검증이라든지 횟수 제한이라든지 속도 제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손쉽게 막아낼 수,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 삽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SQL 인젝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취약점을 통해서. 근데 코드 인젝션은 뭐냐면 실제로 악성 코드를 데이터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게 올라가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트리거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모델의 출력값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델 자체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모델에 사용하게 해서 모델이 그 결과값으로 악성 코드를 트리거링할 수 있는 어떤 피싱 링크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챗GPT 상의 어떤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서, 물론 챗GPT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악의에 의해서 누군가의 데이터에 피싱 URL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어떤 특정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URL이 나올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닌 실제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피싱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서 정합성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모델 디플로이먼트, 모델 사용한 측면에서 또 하나는 커럽티드 패키징, 그러니까 깨진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고민했던,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저런 데이터 형태가 아니라 깨져 있는 데이터 형태를 입력값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델 자체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모델을 드리프트시키는 그런 공격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모델 모니터링 단계인데요. 모델 모니터링 단계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델이 실패할 수 있을 때 알람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모델이 아까 저 알렉사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모델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과연 실패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새 버전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데이터 트래픽, CPU 사용량, 모델 드리프트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되어야만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이것을 목표로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취약점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성형 AI, 오픈 AI, 챗GPT, 어저께 제미나이, 그저께인가요? 제미나이 또 엄청 멋진 거 만들어냈죠. 그전에 이제 그 김벨라고 챗GPT 이제 4.5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 사용하시다 보면 작년 4월 이전에는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작년 4월 이후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약간 체인지가 되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땡겨다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보안 취약점들과 여러분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챗GPT 금지하셨던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본인의 어떤 그 제조상의 코드들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줘, 이 코드를 효과적으로 바꿔줘라고 던졌는데 그게 학습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자체가 보안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것들을 처리하면, 어떤 아키텍처를 제공하면 그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API 시큐리티, 인프라 시큐리티, 유저 시큐리티, 그다음에 AI 시큐리티 네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API 던지고 제네이를 던져서 그게 리트리벌 돼서 실제로 그 레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내고 그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제네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뷰티파이를 한다든지 최종적 결과값을 다시 갖다 오는 이런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먼저 API 단계입니다. 먼저 API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그다음에 인시큐어 아웃풋 핸들링이나 센시티브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나 모델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그러니까 DOS, 모델 DOS, 그러니까 디도스 같은 거죠. 모델 디도스나 또 이런 다양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 인젝션, API를 콜할 때 생길 수 있는 인젝션을 탐지하고 이 콜할 수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소스 코드나 스크립팅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델 간의 API를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챗GPT를 사용하는 건 API를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API 시큐리티에서 얘기했던 보안 내용들이 그대로 준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르다면 그 모델에서 사용되는 API에 대한 식별을 하는 내용들이 추가될 뿐이지 실제로 그 프로세스 자체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꼭 적용되어야만 API로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시큐하다고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자체의 취약점입니다. 모델 시프트 시킨다든가, 모델 셀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모델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떤 빌러너빌티가 생긴다든가, 또는 리스판스에 대한 취약점, 리스판스가 왔을 때 그걸 개최하는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결국은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클렌징 할 수 있느냐 이슈와 거의 동일합니다. 즉 나가는 데이터가 아까 삼성전자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허용한 데이터가 나가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네가 잘해주니까 여기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면 돼가 아니라 실제로 뷰티파이를 위해서라든가 또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위해서 데이터가 나갈 때는 이 데이터가 과연 외부로 유출돼도 되는 것인지, 외부로 학습을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부 판단을 먼저 거치고 그게 제네이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면 그러면 모든 데이터는 허용되어 있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 데이터와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 도메인 전문가까지 셋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떤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이 가능한 거야, 또는 어떤 데이터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 또는 어떤 데이터는 학습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뷰티파이만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나눠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그를 통해서 지식 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것들이죠. 이거는 기밀이나 개인정보 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 지식 데이터베이스, 일반적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 벡터 데이터 안에 민감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민감정보 같은 경우에는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든지,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든지,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처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실제로 안전한 검색 결과, 이 벡터DB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안전한 검색 결과가 됨으로써 아까 제네AI에서 만들어졌던 외부로 나가는 데이터로서의 클린징이 되어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성 AI를 사용하는 플러그인이나 툴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결국 하드닝 이슈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나 어떤 외부의 소프트웨어를 땡겨서 쓸 때의 이슈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든가 어떤 모델을 저희가 참조할 때는 그 라이브러리나 모델이 안정적인지, 그 라이브러리나 모델이 배포되는 곳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이 사항이 저희가 말씀드린 다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만 우리가 AI를 제네AI를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보안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제가 참조 아키텍처를 만들어 봤어요. 이 참조 아키텍처는 지금 클라우드 LLM이나 로컬 LLM, 라마 같은 로컬 LLM도 사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LLM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벡터DB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정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참조 아키텍처고요. 여러분들이 제네AI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 과연 이런 참조 아키텍처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안 취약점까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확인하지 않고 다만 그냥 단순히 API 땡겨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디어가 이러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업체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일들의 임팩트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은 이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냐,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냐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MLOps나 AI로 위한 여정에는 뭐 아시겠지만 최적의 단일 경로는 없습니다. 조직이 이제 모델을 만들고 보안을 강화하려고 할 때는 비즈니스 우선순위와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공격은 일어날 거지만 그 공격을 보안이 가미되어 있는,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로 막아내게 될 거고요. 그럼 그걸 막아냄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안내 클라우드에서 MLOps를 위해서 또는 제네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보안 취약점과 보안 취약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안내 클라우드는 AI온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비즈니스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저희 찾아주시고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